여기 신혼부부로 보이는 한 외국인 커플이 에콰도르 국립기차를 탑승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옷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있는 부부는 다른 외국인들과 달리 한국말로 소통하며 바깥 풍경을 즐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복을 입은 외국인 직원이 다가오더니 부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내리라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무슨 일이냐며 질문을 건네지만 외국인 직원은 뜬금없이 한국인 아니냐면서 계속해서 내리라는 말만 반복하는데요. 과연 한국 시민권을 얻은 외국인 부부는 에콰도르의 기차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에서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엘레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남편인 제크는 뜬금없이 신혼여행은 꼭 한국으로 가길 원한다면서 끈질기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따뜻한 나라인 하와이나 휴양지로의 신혼여행을 꿈꿔왔던 저는 왜 하필 아시아의 나라인 한국이냐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도 한국을 한 번만 경험하면 모든 사고방식이 바뀔 것이라면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더군요. 남편의 묘한 설득력에 한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고민을 거듭했고, 결국 남편의 계획대로 한국으로 떠나는 약 한 달간의 신혼여행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남편은 자신이 직접 신혼여행 가이드를 하겠다면서 현지 가이드도 필요 없다고 했고, 결국 약 2주 뒤 저는 남편과 함께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별것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선입견을 모두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은 에콰도르의 대표 공항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웅장했고, 저는 남편인 제크에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줄 몰랐다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끈질기게 한국으로 가자던 제크가 이해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나 공항 내부에 있던 식당들은 에콰도르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편의시설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콰도르의 공항 내부에는 식당은커녕 카페조차 없는 경우가 많아서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배가 고파서 너무나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식당은 물론 카페와 은행, 심지어는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공항 샤워 시설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차분히 공항을 살펴보니 한국인들 누구나 그 편의시설들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당황하고 있는 저를 보며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한국으로 오자고 했다는 따뜻한 말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충격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이상의 신혼여행이었기에 짐이 상당히 많았던 저는 한국을 구경하는 것은 좋았지만 이제부터 이렇게나 무거운 짐을 어떻게 들고 관광을 하지라는 고민이 앞섰고, 결국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마음에 잠시 공항 의자에 앉아 쉬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무슨 고민이 있냐면서 표정이 안 좋다는 말을 했고, 저는 결국 한국은 좋지만 짐이 너무 많고 피곤해서 당장 관광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러한 저를 보며 위로는커녕 갑자기 행복한 미소를 보이더니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말과 함께 어딘가로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러한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짜증이 솟구쳤는데요. 약 5분 뒤 큰 카트와 함께 등장한 남편은 뜬금없이 수동 카트에 저희의 여행 가방을 전부 옮겨 싣기 시작했고, 저는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피곤함에 더욱 큰 짜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남편은 카트에 짐을 실으면 약 2시간 뒤 예약해 놓았던 호텔에 짐이 전부 도착해 있을 것이라면서 믿기 어려운 말을 하기 시작. 저는 처음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저는 짐이 발이 달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 저희 눈에는 카트의 여행 가방 서비스라고 적힌 영어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공항에서부터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행의 모든 짐을 자동으로
호텔로 옮겨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나 한국으로 관광을 온 모든 외국인 관광객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남편의 설명은 한국이 이렇게나 편리하고도 살기 좋은 나라였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은 생활에서 불편한 모든 것들을 서비스화시켜서 삶의 질을 올림 수준 높은 생활 환경을 구성해 놓은 상태였고, 저는 아무런 재미 없이 홀가분해진 자유를 느끼며 아마 하와이나 다른 휴양지였으면 짐 때문에 너무나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오직 한국에만 있는 인프라 서비스를 하면서 인천공항을 세부적으로 구경시켜 주었고, 공항 내부 곳곳에 있는 편의시설들은 한국이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 주었죠. 약 30분 뒤 공항 관광을 마친 저와 제크는 곧바로 기차를 타고 서울 내부로 이동하기로 했고, 에콰도르에서부터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던 저는 벌써부터 한국의 기차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에콰도르의 기차나 지하철은 직원들이 청소를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낡고 더러운 것은 물론 기차를 이용하는 에콰도르인들까지도 시민의식이 아예 없어서 쓰레기를 기차 복도에 버리는 것이 기본인데 왜인지 모르게 한국은 다를 것 같다는 예상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미 인천공항의 쾌적함은 에콰도르를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깔끔했고, 남편 또한 한국의 진짜 무서움은 편리하고도 쾌적한 교통 인프라에 있다며 철도 공무원이었던 저에게 더욱 한국의 선진국스러움이 강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저를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약 30분 정도 걸어서 기차역에 도착한 저는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에콰도르의 허름하고 낡은 기차 정거장과 달리 한국의 기차역은 공항과 마찬가지로 내부에 편의시설이 가득했고,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기차역 내부 그 어디에서도 현장 예매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기차역 내부에서 오직 무인 키오스크와 휴대폰의 티켓 판매를 이용해 표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편리한 예매 방식은 에콰도르에서 티켓 구매의 줄을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삶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차역 내부에 있던 키오스크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모든 외국어로 자동 번역된다는 사실이었고, 실제로 영어는 물론 포르투갈 언어로까지 번역이 되는 모습에 저는 한국이 굉장한 글로벌 파워를 가진 국가라는 사실마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에콰도르에서는 2시간이 걸리는 기차 예매가 한국에서는 단 1분이면 충분했고, 남편은 이것 또한 한국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라며 요즘 한국인들은 전부 자신의 집이나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열차 예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의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던 저는 한국의 기차역에서 근무하면 너무나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대부분 시스템들이 무인과 키오스크로 운영되고 있어서인지 인건비도 굉장히 절약되는 듯 보였거든요. 또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기차를 탑승할 때 승객들의 신체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에콰도르의 철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제가 제일 힘들었던 업무가 바로 에콰도르의 열악한 치안 환경 때문에 승객들의 신체 검사를 하는 것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이러한 일련의 검사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저는 제크에게 어째서 한국에서는 탑승할 때 승객들의 신체 검사를 하지 않냐면서 이러면 너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을 건넸는데, 제크는 크게 폭설을 터뜨리더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데 무슨 신체 검사냐며 오히려 저를 놀리더군요. 에콰도르에서는 몇몇 승객들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자신의 생활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손님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잠깐 살펴보아도 한국의 기차 승객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저는 한국이 그때부터 천국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탑승하기 직전 승객들의 신체 검사가 없으니 당연히 삼엄한 분위기마저 없었고, 그저 누구나 편안하게 기차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항공의 기차에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심지어 저희는 특이하게도
4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은 젊은 한국인 커플은 저희에게 한국의 전통 과자와 식혜를 주며 능숙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고 저는 에콰도르의 차가운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한국인들의 따뜻함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실제로 에콰도르에서 철도 직원으로 일할 때 제일 많은 컴플레인이 자신의 물품을 도난당했다는 말과 들고 있던 기차표를 잊어버렸다는 컴플레인이었는데 한국 기차에서는 누군가 물건을 훔쳐가지도 휴대폰의 디지털 티켓들이 사라질 일도 없어서 더욱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대부분의 한국인 분들은 너무나 따뜻하게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는 이것이 진짜 선진국 시민의식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생기더군요. 약 2시간 정도 기차를 즐긴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하차하게 되었고 남편은 곧바로 한국의 길거리를 구경해보자며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땀을 너무 많이 흘렸던 저는 일단 호텔에서 샤워를 하고 나머지 관광을 하자고 했고 남편 또한 그게 좋을 것 같다며 저희는 곧바로 예약해두었던 한국의 호텔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호텔로 체크인을 하고 내부로 들어와 샤워를 하려던 순간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에콰도르의 샤워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심지어 샤워실에서 나오는 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에콰도르에서는 물에 석회가 끼어 있는 것은 물론 가끔은 벌레가 섞여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샤워를 하려면 물을 욕조에 받아놓았다가 2시간 정도 기다려 윗물을 사용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는 것이 기본인데 놀랍게도 한국은 물을 틀자마자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고 남편은 한국에서의 삶이 제일 좋은 점이 바로 이러한 물의 수질이라며 저에게 냄새까지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한국의 물에서는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았고 특히나 더욱 좋았던 것은 틀자마자 바로 따뜻한 온수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인데요. 에콰도르에서는 대부분의 집들이 물을 끓여주는 제품을 이용해 온수를 사용해서 샤워를 위해 온수를 사용하려면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샤워를 할 수 있는데 한국의 화장실에서는 틀자마자 따뜻한 물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크는 그러한 저를 보며 혹시 발바닥이 이상하지 않냐는 질문을 건네왔고 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기겁하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은 화장실 바닥에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고 에콰도르의 차가운 화장실 바닥과 다르게 너무나 따뜻한 바닥 타일이 발바닥부터 전신으로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콰도르의 겨울은 너무나 추워서 샤워를 할 때마다 화장실 바닥이 차가워서 더욱 고통스럽고 불편했는데 한국의 온도는 화장실까지 연결되어 난방을 이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샤워를 하는데도 불쾌한 향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수준 높은 생활 방식이 한국에서는 평범하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한국으로 이민을 오는 것은 어떻겠냐며 깜짝 제안을 건넸고 남편 또한 일자리만 정리되면 곧바로 한국으로 오자면서 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죠. 한국은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생활 인프라가 이미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선진국 한국의 놀라움은 길거리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에콰도르에서는 저녁 7시 정도가 넘어가면 혼자 다니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데 이와 반대로 한국은 오히려 저녁에 더 사람들이 많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러한 여유에 걸맞게 야외 공연과 야외 테이블의 서빙까지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의 하루는 에콰도르인들의 2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고 남편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급속성장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 자체가 이미 선진국 마인드이길래 그 어떠한 나라도 한국을 따라 할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한국인들 그 누구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에콰도르에서와 달리 너무나 마음이 편해지며
살아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 후 한국에서 약 한 달간의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긴 저는 신혼여행의 마지막에는 사실상 한국인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편리한 삶에 녹아들고 말았고, 그때부터 다시 에콰도르로 돌아가면 얼마나 불편할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일자리를 정리할 수 있는 2개월 정도만 에콰도르에서 참아보자고 했고, 저는 결국 한 달 뒤 다시 저의 근무지였던 에콰도르의 철도 공무원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서의 큰 감명을 받았던 저는 에콰도르의 기차 근무지로 돌아오자 바꿔야 될 점이 매우 많이 보였고, 결국 본사에 면담을 요청해 한국의 기차에서 보았던 여러 편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프로젝트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이고 기차 내부에서 공기청정기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한국. 기차의 인프라를 믿지 않았던 본사 사람들은 신혼여행에서 제가 찍어온 동영상과 사진을 보여주자 기겁하며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최종 책임자분은 당장 기차 내부의 휴대용 티켓 구매와 전기 콘센트부터 도입해보자며 의욕을 보이시더군요. 물론 한국처럼 최신식 기차 시스템이 아니어서 도입을 하는 것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한국의 기차처럼 전기 콘센트 시스템과 간이 테이블을 도입하기 시작하자 저희 기차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입소문을 타며 엄청나게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의 향수에 빠져있던 에콰도르인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서 저희의 객실 기차가 한국의 기차 인프라와 굉장히 비슷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에콰도르로 관광을 왔었던 한국인 유튜버분께서는 에콰도르에서 이렇게 편리한 기차는 한국 이후 처음이라며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진국 한국의 시스템을 하나둘씩 도입하니 저희 기차는 입소문이 더욱 크게 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한국에서의 신혼여행에서 얻은 아이디어들로 승진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요. 약 2개월 정도 일자리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던 저는 회사의 간절한 요청에 1년 정도 근무를 더 연장하게 돼 남편 또한 그 사이 자신의 일자리를 한국에서 구해놓겠다면서 최종적으로 저희 부부는 한국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항공 서비스 시스템 도입으로 기차 탑승권 구매율은 7배 가까이 올라갔고,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노후의 삶을 위해서는 한국만한 선진국이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고 말았죠. 에콰도르는 아직 한국에 비해 발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후진국에 가까웠고, 결국 저와 남편은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금은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장기 이민으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기나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에콰도르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쾌적하고 안전하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으로 이민을 온 것이 너무나 좋았다는 선택에 작은 웃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에콰도르에 있는 저희 고향 친구들도 국제 전화가 와서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기에 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선진국 시스템은 절대 모를 것이라며 친구들을 한국에 직접 초대하기로 했죠. 약 3개월 뒤 저희 집을 방문할 친구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지금. 오늘도 저는 선진국 한국에서의 삶이 그저 행복하기만 합니다. 아니, 연해주는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어째서 한국보다 일 처리를 못하는 거지. 한국에 1년 넘게 살아놓고 그것도 모르냐. 이건 한국이 대단한 거야. 중국이 못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연해주 출신의 세라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중국어 강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왜 매일같이 새로운 것들이 다가오는 것 같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온 한국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가보는 것을 고려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제 글을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생각해도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선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계기는 직업 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선생님이 되는 걸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교육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대학에도 진학해야 하죠. 그 뒤로도 피나는 노력과 함께 시험에도 통과해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못했고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꿈과는 무관한 대학에 진학했고 거기서 복수 전공을 하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충분히 좋지 않았던 저는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룰 수는 없었고 대신에 다른 나라에 가서 중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 전공으로 교육학을 이수했고 관련 지식도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되기 위한 그 높은 장벽을 넘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열정과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많은 조언을 구한 뒤 한국이나 일본의 중국어 강사로 취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가장 무난하다며 말이죠. 저는 두 나라 중 한 곳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었는데요. 바로 날씨 때문이죠. 한국은 일본보다 더 추운 지역이라고 했어요.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 한국이 일본보다 더 춥고 여름에는 조금 덜 더운 온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추운 연해주 날씨에 잘 적응한 사람이고 물론 추위가 쉽게 적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운 지역에서 살아보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가족끼리 태국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일본처럼 여름에 40도를 돌파해버리는 그 날씨에서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12월 겨울이 시작하는 시점이기는 했지만 겨울의 날씨를 검색해보니 도쿄에서는 영상 1도일 때 한국에서는 영하 13도라는 수치를 봤어요. 겨울에 이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더워지는 시즌이 오면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무조건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날씨 때문에 한국을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이 결정을 매우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제 개인적인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행동도 빠르고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 둔하고 말도 천천히 하는 것 같았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편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화끈한 성격에 답답한 것을 싫어하는 제 성격상 한국이 더 잘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느림이 없이 모든 일 처리를 빨리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디에 가나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식당에서도 음식이 빨리 나와요. 중국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40분 동안 기다려서 받았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음식을 빨리 달라고 보채면 조금 참을성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 때문에 음식을 왜 안 주냐고 보태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느껴볼 수도 없었어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답답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음식점에 가서도 메뉴를 한참 고민한 후에야 고르고는 했으니까. 그리고 언제나 빠른 속도로 따뜻한 음식이 나오는 한국은 너무나 좋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에서도 그 빠른 속도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데요. 커피 주문을 받고 여유롭게 10분이나 20분을 기다렸다가 커피를 받아드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바쁜 카페에 들어가도 일반적으로 5분 이내에 제가 주문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이상 걸릴 것 같으면 보통의 경우 저에게 미리 말해주고는 했어요. 1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기다리겠냐 주문을 하겠냐 같은 질문 말이에요. 저는 1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한국식 속도가 너무나 늘 감사했죠. 아마 한국이 이렇게 빨리 음식이 나오고 카페에서도 음료가 나오는 것은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들을 별로 가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확실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놀래킨 속도는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눈이 아주 많이 내리는 겨울날이 찾아왔습니다. 연해주처럼 폭설이 오고 많은 차들은 통행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사회 시스템은 마비가 되어버리죠. 심지어 전선 주위에 올라간 눈들이 너무 무거워서 전기가 끊어지는 정전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짜증나는 상황이지만 오랜 기간 그런 피해를 겪다 보니 연해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다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면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괜찮고 급하게 보내줘야 하는 서류도 잠시 그 기한이 연장되는 일말이에요. 때문에 일단 폭설이 내리면 모든 것들을 일시정지하는 그런 습관이 저에게도 뿌리 깊게 심어져 있던 것이죠. 저는 연해주에서와 마찬가지로 폭설이 내린 다음날 집 앞마당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당연한 생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났고 학원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나요? 저는 폭설 때문에 못 간다고 설명을 했고 학원 측에서는 조금 당황하는 듯 했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쉬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특유의 따뜻한 집에서 몇 시간이고 잠을 청하고 오랜만에 폭설로 인한 휴식을 즐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저녁 눈이 그치고 밖을 내다봤을 때 제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이 언제 왔냐 싶을 정도로 집 앞 도로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미 제설이 완료되어 있었고 차들과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길을 통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밖을 나가봤고 집 근처 편의점이나 큰 대로변에 나가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로변에서는 사람들은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있었고요. 다음 날까지 쉴 줄 알고 편하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연해주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폭설 때문에 며칠씩 휴교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중국에서의 상황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원에 출근해서 실장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장님의 말에 또 한 번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출근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폭설 전에 한국에서는 염화칼슘을 큰 대로변에 충분히 뿌리고 수시로 제설 작업을 하고는 한다고요. 때문에 한국에서는 폭설로 인해서 출근이 불가능한 상황은 지금까지는 없었다며 대신에 요즘에는 학생들이 부모의 권유로 길이 미끄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학원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사실 2개 반의 수업을 한 곳으로 합치기도 한다며 학원 측에서는 연해주 출신인 제가 이미 출근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봐 미리 다른 선생님 수업으로 강의를 합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출근하지 않았고 때문에 그냥 휴가를 준 것이라며 예전에도 연해주 출신의 선생님들과 이런 문화 차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대비하고 있었다면서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정말 출근이 안 될 정도의 폭설이 내리면 미리 연락을 주거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미리 공지해 주겠다며 특별한 말이 없다면 출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설이 워낙 잘 되고 1M 이상의 폭설이 내리지는 않으니 한국의 특성을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조심스럽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연해주 출신인 제가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 다른 문화권에서 왔음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실장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원 카운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교무실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도 저의 실수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저에게 평소와 똑같이 대해주었습니다. 또 한 번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그래서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 가서 모든 선생님들의 커피를 계산하고 포장을 해왔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은 다들 고맙다며 즐겁게 커피를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 수강생들의 강의까지 통합해서 강의를 했던 중국 남부 출신의 조씨 선생님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더군요. 그런 망측한 짓을 해놓고 이 커피 한 잔으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냐며 그 커피를 안 먹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조 씨는 사실 실장님께서 미리 수업을 합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겠지만요. 제가 실수한 것은 사실이고 제 잘못은 맞기 때문에 조 씨에게 더 진심을 담아서 사죄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한국인들은 일단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고 그게 사소한 일이었거나 그럴 만한 상황에서 일어난 실수였다면 웬만하면 관대하게 넘어가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감정 표현을 숨기지 말라고 교육받아온 중국어권 원어민 선생님들은 한국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준다는 차이점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두 문화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었고 그런 문화 차이를 느낄 만큼의 갈등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흔히 알고 있던 상식인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의 인내심 차이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런 차이에 대해서 경험한 이후 제 가치관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했어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는 경우 감정을 숨기지 말고 버럭 화를 내는 중국어권 사람들의 문화가 오히려 잦은 갈등을 유발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넘어갈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를 키울 수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실수를 관대하게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이 실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리고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가짜 관대함보다 진짜 관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태도가 더 옳다고 생각하게 되기까지 했어요.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이번 한국에서의 폭설이 한 단계 생각의 성장을 가져다준 고마운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또한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한국인 동료 선생님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요. 제가 조금은 경계하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게 되었거든요. 회사 사람들하고는 저녁 식사도 같이 하지 않으며 주말에 따로 연락을 하는 일은 엄격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던 제가 이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국의 학원에서 회식이라는 문화를 접하고 처음에는 충격적이라고 생각까지 했던 사람인데 말이죠. 이제는 한국식 문화이든지 중국식 문화이든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으니까 무조건 한국적인 게 좋을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적인 게 저한테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식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뒤로 한국인 동료들과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국의 더 깊은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인 직장 동료이자 친구가 된 이 사람들은 저를 데리고 다른 외국인들은 생각하기에 어려운 한국의 식당들이나 한국의 문화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 사이였다면 같이 가볼 수 없었던 그런 장소들이라든가 한국의 바닷가에 펜션을 잡고 거기서 바비큐 파티를 여는 것처럼 말이죠. 중국 방식으로 직장에서는 웬만하면 친구를 사귀지 않겠다는 원칙을 한국에서도 지켜오고 있던 저는 같은 중국어권 출신의 중국어 강사들과 만나서 동네에서 맥주 한 잔 하거나 길거리에 앉아 수다를 떠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들이 보여준 세상은 정말 넓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볼 것도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토는 중국보다 작지만 몇 시간을 달려도 평야밖에 나오지 않는 중국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10분만 달려도 새로운 볼거리가 있었고 바다를 향해 달리면 그 중간에 볼거리 가득한 카페 그리고 멋진 경치 충분한 인프라는 중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이 시간만 열심히 달리면 동해 바다를 만날 수 있고요. 그곳의 분위기는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가면 말로만 듣던 북한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전망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저는 직장 동료 이상으로 가까워진 한국인 친구들이 없었다면 한국에 오랜 기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볼 생각을 해보지도 그리고 해볼 용기도 없었을 거예요. 연해주에서 지극히 연해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국도 똑같이 적용되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이 저에게 가져온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먼 바다 건너에서는 태풍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나비 효과처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뒤로 저는 정말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다양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넓은 이해심도 생겼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한국 사람들 역시도 제게 마음을 열어준 이 고마운 친구들과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 방식의 모든 생각과 관습을 버리고 한국식으로 탈바꿈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지극히 중국적인 사고방식과 생활습관 그리고 관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저처럼 한국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잘 맞자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볼 기회가 있다고 하면 다른 문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런 단계를 넘어서야 그 나라 또는 그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멋진 현지인 친구들과 다양한 경험, 어디 가서 돈 주고 사지 못할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상이 한국이 되었고 한국의 모습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바라볼 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사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하며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좋은 점들은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잡한 도시에 사는 것은 저에게 잘 맞았습니다. 한국의 길거리에는 사람이 많고 차들도 가득 차 있는 그런 발전한 도시의 모습을 너무나 동경했는데 한국에서 그 꿈을 이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날씨도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다만 여름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더웠거든요. 이건 아마도 제가 너무나도 추운 지역인 연해주에서 왔으니 한국 사람들보다는 더욱더 더위를 느꼈을 겁니다. 추운 지방에서 온 사람일수록 더욱 더위를 느끼기 마련인데요. 캐나다에서 온 동료 선생님 역시도 한국의 여름은 무척이나 덥다고 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어서 고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현명한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슷한 시기 일본에 갔던 친구 말에 의하면 일본에는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데도 있고 옛날 가게에는 땀을 흘려가면서 밥 먹어야 되는 식당도 있었다고 했거든요.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을 때면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것이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는 성격이 아니라 한국에서 주어진 저희 환경이 그만큼 쾌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면 한국에 가봐야 할지 걱정하던 고민이 사라지셨나요? 한국에서는 정말 새로운 경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모두 하나같이 값진 것이고 한국의 모습을 보고 배울 점도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일입니다. 지금 행동을 옮기세요. 저는 브라질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 빅쇼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에게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했던 한국에서의 날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원래 시드니에서 기획자로 일을 하며 지냈었어요. 그것도 무려 10년 넘는 긴 시간 동안 말이에요. 아내와는 사이가 좋을 뿐더러 2살 터울의 아들들은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잘 자라주었기에 저의 삶은 만족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죠.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15년 동안 일하던 회사가 갑자기 경영난을 겪으며 평온하던 나날에도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일하던 회사는 다른 곳과 합병이 되었거든요. 이전 회사에서는 디렉터로 일을 했었지만 회사가 합병된 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네요. 한순간에 후배와 제가 직급이 동등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입사 연수가 짧다고 해도 능력이 좋거나 성과를 낸다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회사의 초창기 멤버였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제일 참을 수 없던 것은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 제가 얼마나 무능하고 쓸모없는 인간인지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제 스스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죠. 퇴사를 한 후 저희 가족은 아내의 권유로 멜버른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이사를 간 후 아내는 새로운 유치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도 프리랜서 기획자로 일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타 지역으로 이사를 온 것이 걱정도 됐지만 막상 이사를 와보니 좋은 점이 더 많더군요. 일단 회사를 다닐 때는 없던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좋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곳에 적응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내는 유치원에서 있던 일을 말해주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경우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을 무척이나 어려워한다면서요. 여기서 힌트를 얻은 후 3시간에서 길면 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5060대 여성분들을 토대로 면접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물론 신원조사도 확실하게 했고요. 엄마들이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솔직히 아이디어가 좋은 부분은 스스로도 인정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시간 안에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네요. 사업이 안정된 후에는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자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평생을 갚아도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고향은 가족들과 지내기에 참 좋은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브라질에서 상파울루 다음으로 유명한 도시인 만큼 다양한 이벤트와 전시회가 가득했고 이 덕분에 도시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거든요. 더군다나 마하우스는 치안도 좋은 편이었기에 아이가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안심을 할 수 있었고요. 금융이나 산업 분야 회사들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대중교통 역시도 잘 발달된 편이었기에 일상생활에서도 만족스럽게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사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후에는 주기적으로 보육원에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보육원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풍족한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직접 후원을 하고 있는 보육원에 봉사를 하러 가는 것이 어떠냐면서요. 이후 아내와 저는 2주일에 한 번씩 보육원에 방문했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던 중 저희 부부는 운명처럼 셋째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네요. 항상 봉사활동을 갈 때면 눈에 밟히는 여자아이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담당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아이는 8살가량이라고 했지만 키가 작고 왜소하다 보니 그 나이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더군다나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눈길이 가고 말았습니다. 담당 선생님에게 파양 경험으로 인해 더욱 위축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아려오기도 했어요. 활발하지 않다는 이유로 파양을 하다니요. 그것도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아이를 말이에요. 글씨를 잘 쓰고 웃는 모습이 예뻤던 아이를 보며 도저히 파양당한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첫 방문 때에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던 아이가 나중에는 보육원에 방문하는 저희 부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는 걸 말이에요. 아내 역시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하지만 입양을 결정했을 때 아이는 이미 다른 부부의 딸로서 보육원을 떠나게 되었다더군요. 물론 아이와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쉽긴 했지만 새로 입양 간 집에서 잘 지내길 간절히 빌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이는 입양 간 지 2달 만에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고 저희 부부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입양을 결정하게 되었네요. 딸 아이가 집으로 온 뒤 저희 부부는 딸 아이의 적응을 위해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2번의 파양을 경험해서인지 딸 아이는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두 아들들 역시도 딸 아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미 꽁꽁 얼어버린 딸 아이의 마음을 열기란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부가 예상한 것처럼 딸 아이는 2번의 파양 경험으로 인해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더라고요. 딸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된 저희 부부가 해결 방법을 물어보자 상담사는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된다면 유대감을 느끼게 될 거라면서요. 상담사의 말을 들은 저희 부부는 곧바로 여행사에 연락을 했고 서유럽 쪽으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것이 정작 딸 아이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는 한국으로 꼭 여행 가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한국으로의 여행이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한국이 K-팝 열풍이니 뭐니 하면서 외국인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로 손꼽힌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봤자 브라질의 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일 뿐이잖아요. 나라의 크기가 작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문화적으로도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번만큼은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네요. 이번 여행은 오로지 딸 아이를 위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두 아들 역시도 딸 아이처럼 소위 말하는 핫한 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무척이나 기뻐했는데요. 저희 부부의 경우에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어요. 어른의 입장에서는 오랜 역사가 없는 한국에서의 여행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10대와 20대의 젊은 층들에게만 즐거움을 줄 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러나 공항에 도착한 후 저희 부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나라 크기가 작다 보니 주변 환경 역시도 낙후돼 있을 거라 여겼었는데 인천공항은 브라질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시설이 훌륭했거든요. 사실 브라질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화장실을 찾기가 무척이나 불편하다는 점이었어요. 중심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화장실을 찾기 힘들 뿐더러 찾는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된 화장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볼일을 보게 되었고 이런 이유로 악취가 나거나 미관상 보기가 힘들기도 했고요. 이런 일을 겪다 보니 인천공항을 보았을 때는 깜짝 놀랄 뿐이었네요. 넓디 넓은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하나같이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행지로 정한 송도로 이동할 때서야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한국을 칭찬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죠. 한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일단 대중교통의 중심지역 이외에도 잘 발달돼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일반 버스와 시외버스, 지하철까지 다양한 대중교통이 있다 보니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멜버른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었죠. 사실 서울이 복잡할 것 같다는 이유로 송도를 여행지로 정하긴 했지만 막상 송도로 향하는 시외버스를 타고 나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송도가 별 볼 일 없어 딸 아이가 실망을 하면 어쩌나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막상 송도에 도착하니 제가 괜한 걱정을 했던 거더군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건축물들과 푸릇푸릇한 공원 사이로 자리 잡은 호수까지. 송도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국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도 감탄을 할 정도이니 아이들의 반응은 말할 필요도 없었죠. 아이들은 빨리 송도 구경을 하고 싶다며 성화를 부렸기에 저희 부부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센트럴 파크였는데요. 송도의 센트럴 파크는 뉴욕을 떠오르게 할 만큼 조경을 잘 갖추고 있었어요. 특히 공원을 가로지르는 인공호수가 만들어내는 풍경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였죠. 호수는 불순물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송도는 여러 나라의 장점만 모아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호수 위에서 즐길 수 있는 수상택시나 카약보트 같은 활동은 마치 베네치아를 떠오르게 했으며 이국적인 모습의 송도가 한눈에 보이는 산책로는 뉴욕의 밤거리를 연상케 했네요.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된 시설들 덕분에 저와 아내는 뉴욕이나 베니치아에서 여행을 할 때보다 더 근사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단순히 산책로를 걷는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수상 택시를 타고 환하게 웃는 딸 아이를 보았을 때는 마음속에서 뭉클한 감정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화려하게 펼쳐진 송도의 야경을 아무런 근심 없이 구경하는 딸 아이의 모습에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처럼 환하게 웃어주는 딸 아이를 보며 저희 부부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불어 저희 부부 역시 송도에서 보낸 날들은 그 어떤 여행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기도 했고요. 다음 날 방문하게 된 송도의 한옥마을은 센트럴시티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빽빽한 빌딩 숲 가운데 위치한 한옥마을은 도시적인 모습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거든요. 경복궁에 가지 못해 아쉽다는 첫째. 아들의 의견으로 오게 된 한옥마을은 예상했던 것보다도 만족감이 더 컸습니다. 일단 센트럴 파트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뿐 아니라 맛집과 카페 등 즐길 거리가 많다는 것이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죠. 특히 고층 빌딩과 한옥마을의 은은한 조명과 어우러진 풍경은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정원 쪽에 자리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호수뷰를 감상하고 있자니 몸에 쌓였던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아내의 경우에는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가족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만족하는 것 같았죠. 아들들과 함께 잔디마당을 뛰어노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일주일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일까요? 여행 마지막 날.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네요. 딸 아이가 갑자기 급체를 한 것이었죠. 자정이 넘은 시간, 딸 아이는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끙끙 앓았어요. 손발이 차갑게 식은 딸 아이는 계속해서 변기통을 부여잡고 구토를 할 정도로 힘들어 했는데요. 집이었다면 주저없이 바로 구급차를 불렀겠지만 해외여행을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정말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네요. 한국어도 모르는 외국인이 구급차를 부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저는 곧장 호텔 로비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호텔 직원은 걱정 어린 표정으로 상대의 약을 건네주며 다른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와달라고 하기까지 말을 하더라고요. 필요하다면 구급차를 불러줄 수도 있다면서요. 다행히 딸 아이는 호텔 직원이 건네준 상비약을 먹고 상태가 나아졌고 덕분에 저와 아내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죠. 신경을 써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다음 날 호텔 직원은 저에게 딸 아이의 상태까지 묻더군요.
그러면서 아직 체계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 한의원에 가보라는 조언까지 해주지 뭐예요. 안 그래도 몸이 약한 딸아이였기에 호텔 직원의 조언에 따라 한의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 한의원에 방문했을 때는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작은 딸 아이 몸에 이곳저곳에 긴 바늘을 찔러 넣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는 것도 잠시 침을 맞은 딸 아이는 몸에 불편했던 것이 다 사라졌다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소화제나 다른 약보다도 빠르게 체계를 내리다니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작은 불편함마저 빠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며 이래서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는구나 하며 감탄을 하기도 했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딸 아이의 적응을 위해 방문했지만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이 너무 많다 보니 벌써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공항에 서 있던 거고요. 이후 딸 아이는 가족들에게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어 잘 지내는 중인데요. 저희 가족은 조만간 다시 한번 한국으로 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이전에는 딸 아이와 가족이 되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다면 이번에는 드디어 완전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말이에요. 만약 가족 여행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한국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돈독한 정을 쌓은 장소로 한국만큼 좋은 곳이 없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